지난 영상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아편전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편전쟁의 결과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들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독일은 왜 이때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독일이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이야기를 독일의 중국, 특히 칭다오 지역 진출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왜 다른 열강들에 비해 식민지 쟁탈전에 뒤늦게 뛰어들게 되었을까요? 이는 무엇보다도 독일의 늦은 통일에 기인했습니다. 일찍이 민족국가 체제를 갖춘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1870년이 되어서야 비스마르크의 지휘 아래 통일된 국가가 되었는데요. 이런 뒤늦은 통일을 가리켜 독일의 한 역사학자는 독일을 페시페테데 나치온, 즉 지체된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 통일된 민족국가가 된 것은 식민지 쟁탈전에 있어서 독일에게 여러가지 불리함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전략적 혹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들이 이미 다른 제국들에 의해서 식민지화되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독일의 뒤늦은 통일이 불러일으킨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였습니다. 독일이 갑자기 통일된 국가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중부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자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경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강들의 경계를 무엇보다도 의식했던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철의 재상으로 불리던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외교적 경험으로 인해 비스마르크는 통일된 독일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영토적 확장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영토를 욕심낼 경우 서쪽으로는 영국과 프랑스, 동쪽으로는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매우 크고 양쪽 사이에 낀 지리적 특성상 독일이 피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 역시 비스마르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외부에 있는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영국을 곧바로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에 비스마르크는 해외 식민지 확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비스마르크는 국제외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Wir versuchen keine Macht, sondern eine Sicherheitspolitik 이라는 말을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말로 대략 우리는 힘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총리로 있던 1870년대와 80년대에는 별다른 해외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독일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비스마르크와 함께 역사를 보냈던 세대, 즉 통일 전 세대는 비스마르크의 소극적 식민지 정책을 이해하고 지지했지만 통일 후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일이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식민지 쟁탈전에 소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스마르크에게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이가 바로 1888년 새로운 황제로 즉위한 빌헬름 2세였습니다. 29의 젊은 나이에 자신만만하게 황제가 된 빌헬름 2세는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를 강력하게 원했는데요. 그는 곧 노회한 정치인이었던 비스마르크와 불화를 겪게 되고 1890년에는 비스마르크가 총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로써 20년 동안 통일된 독일을 총리로서 이끌었던 비스마르크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죠.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와 결별한 이후 자신의 새로운 정책을 벨트폴리틱, 즉 세계 정치라고 부르며 본격적으로 식민지 획득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민지 획득에 나서게 된 데에는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된 빌헬름 2세의 개인적 야심, 그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의 분위기, 선진국으로서 원주민들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선민의식, 그리고 식민지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1897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두 명의 독일인 선교사가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빌헬름 2세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후 곧바로 중국의 자오저우만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미 중국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던 독일군은 쉽게 이 지역을 점령했고 청나라는 어쩔 수 없이 평화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선교사가 처형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898년 독일은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홍콩을 할양받았듯이 자오저우만을 99년 동안 할양받게 됩니다. 자오저우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칭다오시는 빌헬름 2세와 독일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식민지였는데요. 이는 빌헬름 2세가 이 지역이 이후에 획득하게 될 식민지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독일 사회는 이 지역을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죠. 이 지역에 전보를 설치하고 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연결시켜 독일에서 기차로 도달할 수 있게 만들었죠.
또한 각종 건물들과 도로들을 당시 독일의 모델에 따라 짓는 등 독일의 문명을 이 지역에 그대로 이식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잘 알고 있는 칭따오 맥주도 이 시기에 독일의 양조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이 지역에 맥주 회사를 만들면서 그 이름을 게르마니아 브라워라이, 즉 게르마니아 양조회사라고 지었으니 이 이름만 보더라도 빌름 2세와 독일인들이 이 지역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따져보자면 중국 식민지는 애초에 기대와는 다르게 독일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는 식민지 개발 초기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덕분에 식민지 획득 후 10년이 지나도록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오늘날의 학자들은 초기 10년 동안 대략 1억 제국마르크가 투자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회수된 비용은 1000만 제국마르크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신은 내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을 때 비스마르크의 불길한 예감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는데요. 독일이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의 견제가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복잡한 외교관계 속에서 1914년 마침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사실 빌헬름 2세는 영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해군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 해군은 압도적인 전력 열세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고 독일 북쪽의 항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해외에 있는 독일 식민지들은 속수무책으로 해양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영국의 공격을 받게 되었죠. 독일의 식민지들 중에서도 독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칭따오는 특히나 무방비였는데요. 이러한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한 국가가 있었으니 이 국가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1914년 8월 10일에 독일의 좌우저우 지역 전체를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최후 통첩을 하고 독일이 이를 거부하자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11월 7일에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으로서 베르사유 강화회의에 참가하게 됩니다. 일본이 승전국으로 베르사유 강화회의에 참가하게 되었으니 같은 시기 독립을 위해 파리에 파견된 김규식이 회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결국 독일이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된 것은 우리의 역사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맺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이 뒤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된 이야기를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칭따오 맥주를 마실 일이 있을 때 1870년 독일의 통일, 비스마르크의 고민, 빌헬름 2세의 패기, 일본의 선전포고, 그리고 김규식이 파리에 파견되어서 느꼈을 감정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본다면 맥주 맛이 더욱 풍부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요?